이 정도 기세 같으면은 그 만까지도 안 가겠어요? 나도 진짜 벙벙해요. 한 7천까지는 또 달성을 할 거라는 전망을 저도 봤는데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분배를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요.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꿈의 숫자인 6천선을 돌파한 2월 25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6,083.86포인트, 코스피가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7일 처음 5,000포인트를 달성한 이후 무려 18거래일 만에 6,000 고지를 밟은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5% 올라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가운데 압도적인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열 우려도 물론 있지만 우리 증시에 붙은 자신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증권부 강미선 기자와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제 저희가 내일 6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6천이라는 말이 오늘 정말 많이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그만큼 이 6천이라는 숫자만큼 한국 주식시장 레벨이 한 단계 위를 향하는 이 상징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한 건 종가 기준 지난달 27일인데 단 18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가 상승을 한 겁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9%, 12.7% 강세로 힘을 더했습니다. 장출반 6천선을 가뿐히 넘었고 장중 6,100선까지 오르다가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는데요. 지수는 가뿐히 6천 위를 지키며 전일 대비 1.91% 오른 6,083.86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요. 오늘도 기관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기관은 8,800억 원 순매수에 나섰고 개인도 2,300억 원 사들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조 2,800억 원 순매도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았는데도 지수가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와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집중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의미인데요. 한국 증시의 글로벌 거래소 시총 순위는 지난해 13위에서 이달 초 8위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상승률로는 주요국 중 증시 중 압도적인 1위인데요. 앞서 밸류업 한 단계를 도약을 이뤄냈던 일본 증시처럼 이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가 커지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시장에선 8천까지도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 기자, 8천도 정말 현실이 될까요? 5천까지만 해도 조금 주저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6천까지 찍고 나니까 자신감이 더 붙은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속도를 보면 답이 보이는데요. 이 상승 돌파 구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가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3천선에서 4천선까지 가기에는 4년이 걸렸지만요. 이후 4천에서 5천까지는 약 3개월. 5천에서 6천까지는 단 18거래일이 걸렸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 성장주, 패시브 자금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조선과 방산, 증익 구간에 진입해 이 실적과 수주가 받쳐주는 이 구조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 추세 종료보다는 지금은 확장 국면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코스피 상승이 프리미엄 시장 도약 단계라는 이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6천은 선진국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 이 PBR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지만요. 이 7천을 넘어 7,500선에 근접할 경우 이 프리미엄 구간 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 해당 구간부터는 이 과열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물론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또 반도체 탑2의 비중이 너무 과도한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현재 시장의 투심과 유동성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상승 구간이 짧아질수록 이 차익 실현 매물도 그만큼 빠르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유동성은 이제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증시 진입을 위한 대기 자금이 투자자 예탁금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5천을 넘긴 이후에도 계속 10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돈을 빌려 투자하려는 자금인 이 신용거래 융자잔고 역시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32조 원 수준입니다. 개인의 이제 상장지수 펀드 ETF죠. 순매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개인은 올해 들어 어제까지 21조 6천억 원의 ETF를 순매수를 했는데 2달 만에 지난해 연간 개인 ETF 순매수액의 약 3분의 2 정도를 빠르게 따라잡은 속도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유동성이 받쳐주는 가속 구간이면서 동시에 이 변동성 관리가 필요한 단계인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프리미엄 시장 진입 7,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수도 짚어보죠. 네, 첫째는 바로 이 외국인 수급인데요. 이번 상승의 핵심은 바로 기관과 개인이었습니다. 연기금과 패시브 자금, 개인 ETF 매수세가 이 지수를 밀어 올렸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강하게 추격 매수에 나선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지수 기여도가 큰 종목에 이 기관 매수가 몰렸지만 이제 외국인 매물을 또 받아냈지만요. 지수를 한 단계 더 올리려면 이 외국인 수급 복귀가 필요합니다. 7점까지 가려면 결국 이 글로벌 자금이 한국의 이 비중 확대 시장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단기 이벤트, 바로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반도체 증익 사이클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험대인데요. AI 모멘텀이 흔들리면 현재 상승의 핵심 동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 변수죠. 미국 금리와 달러 강세입니다. 지금은 유동성과 실적이 받쳐주는 가속 구간이지만 7천으로 가는 길은 결국 외국인의 수급과 글로벌 환경이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이 시각 국회 연결합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결국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방금 전 야당의 무제한 토론 종결과 함께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의결을 거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은 1년 6개월 안에 신규로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마침 코스피 6천을 달성하면서 정책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 가치를 평가받을 기반을 만들었고 오랜 시간 한국 증시를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밤샘 토론으로 반발을 했지만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3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킨 여당은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법 개정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이 야당은 어제와 같이 즉각 무제한 톤으로 맞선 상태인데요. 2월 회기인 다음 달 3일까지 같은 모습이 매일같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따른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는 오늘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네, 또 오늘 주가가 말해주듯 정부 정책에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법안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법안에 주목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먼저 주목받는 건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언급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상속 증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오너가의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장 다음 단계는 3월에 모여 있는 정기 주주총회로 향합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주주가 주총 의장 선임을 직접 요구하는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3차 개정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또 선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장에서의 공정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10%의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네, 즉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법원에 주총 의장 선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의 세세한 협의 부분까지는 아직 이야기되진 않았다라면서 특위위원들 간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와 1차 상법 내용인 이사충실 의무 행위에 대한 규범 가이드라인 등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의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갤럭시 S26 시리즈를 내일 공개합니다. 구글을 AI 파트너로 선택한 애플에 맞서 퍼블렉시티와도 추가로 협업하기로 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생성형 AI를 대폭 강화한 스마트폰으로 맞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갤럭시 S26 시리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AI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전작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퀄컴의 칩을 탑재했는데요. 이게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를 제외하곤 삼성의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됩니다. 특히 갤럭시 S26 시리즈는 하드웨어만큼 온디바이스 AI 기능도 진화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체 AI 음성 비서인 빅스비와 구글 제미나이에 이어서 퍼플렉시티까지 도입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지난 2024년에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퍼플렉시티를 탑재한 건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가 처음인데요. 최근에 애플이 구글과 동맹을 맺었죠. 규모만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올해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미나이로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폰 18 시리즈부터 자체 음성 비서 시리와 제미나이를 양축으로 한 AI 에이전트 체계를 구축할 전망인데요. 삼성전자보다 2년 정도 뒤처지긴 했지만요. 애플이 생성형 AI 경쟁의 속도를 내면서 삼성도 멀티 AI 에이전트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과 애플이 AI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와 아이폰의 AI 기능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는 겁니까? 네, 우선 갤럭시 S26부터 살펴보면요. 헤이플렉스로 퍼플렉시티 AI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5일 오후 5시에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시청하게 리마인더에 등록해줘라고 말하면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마디 말만으로 사진 촬영부터 편집까지 가능한 AI 기능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단 몇 초 만에 한 입이 파인 케이크를 원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AI 지각생 꼬리표가 붙은 애플도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연내에 제미나이 기반의 차세대 음성비서 시리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시리가 오픈 AI의 챗GPT와 유사한 대화형 챗봇으로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AI 비서를 호출할 수 있고요. 맥락을 이해한 글과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복잡한 질의는 현재처럼 챗GPT가 선택적으로 연동되는 구조가 유지될 전망인데요. 애플은 시리의 자연어 이해와 추론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지각생인 애플 절치부심할 테고 삼성전자도 물러설 수 없겠죠. 삼성전자와 애플 AI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각 어떤 전략들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우선 삼성은 AI 성능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멀티 AI 에이전트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면 애플은 AI 기반의 생태계를 통합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사실상 자체 AI 개발을 포기했는데 이번에 외부 기술을 수용하면서 전략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아직 단일 AI 에이전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헤이 빅스비, 구글, 플렉스 같이 AI 에이전트를 부를 수가 있죠. 애플은 시리만으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부에서 어떤 모델을 쓰는지 숨기는 구조인데요. 특히 업계에서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북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군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점유율은 애플이 20%로 1위입니다. 삼성전자는 19%로 2위인데 1%포인트 격차로 박빙입니다. 같은 두뇌를 쓰는 삼성과 애플의 제미나이 활용 방향과 차별화된 AI 서비스가 핵심인데요. AI 스마트폰 경쟁이 기능을 넘어서 기기와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생태계 통합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HMM 매각 선결 과제로 부산 이전을 꼽았습니다. 또 석유화학 사업 재편과 국민성장펀드 운영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원 기자. 네, 지난해 9월 취임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오늘 첫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박 회장은 HMM 매각 일정에 대해 매각에 앞서 HMM 부산 이전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HMM이 3, 4월 중엔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걸로 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 이전 이후에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박 회장은 HMM 민영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도 당장 매각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매각을 한다 해도 산업 정책과도 연관이 큰 만큼 상황을 맞춰서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하고 가격보단 국적 선사로서의 기능 등을 고려해 해양진흥공사와 해양수산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네, 오늘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대한 논의도 나왔습니다. 특히 신규 자금 지원의 경우 산업은행이 더 많이 떠안을 테니 채권단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요. 네, 오늘 정부가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 있는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의 사업장 통합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했죠. 정부는 금융 지원을 포함해 총 2조 1천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가동할 방침인데요. 박 회장은 간담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이 금융 지원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통합 HD 현대케미칼이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등 사업 재편 투자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총 1조 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3시부터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가 개최됐는데요. 박 회장은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과정에서 신규 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사년의 부담 비율을 높여서 4,300억 원을 전담해 지원하는 구조로 채권단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무래도 각 채권 금융기관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산업 전반에서의 석화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해 잘 협조해 주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내는 최대 1조 원 범위에서 채권단의 차입금을 연구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박 회장은 연구채 부담 비중은 정하지 않았지만 각 금융기관 채권액과 동일한 비율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채권단과 협의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중간에 화면 연결이 고르지 않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김 기자, 산은이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 진행 상황도 궁금합니다. 마침 내일 기금운용심의회가 열리는데 어떤 결과 예상됩니까? 네, 오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차세대 2차전지 소재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지원안 2건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이를 염두에 둔 듯 박 회장은 2월에 2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평택 P5와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이 2, 3호 지원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추진 속도에 대해선 많이 늦어 퇴근 중이라고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내려고 한다며 이 상반기 내에 7대 메가 프로젝트는 모두 승인이 날 걸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올해 국민성장펀드 승인 목표인 30조 원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박 회장은 올해 30조 원 중 40%를 지역에 투자할 것이라며 심사에 있어서도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메가 프로젝트 외에 중소기업들과 지역 프로젝트 등도 빠르게 승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한국경제TV 김예언입니다. 우리 증시는 질주하고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시장에선 가격 하락이 단순한 악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산 공포, 이른바 디레버리징 공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 비트코인 6만 달러 지지선도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최근의 하락을 이제 한두 가지 악재보다는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다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파생 상품 거래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이게 밀리자 연쇄 청산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락이 가속화되는 소위 이제 디레버리징 장세가 이어진 건데요. 지난해 연간에 현물 거래가 20조 달러, 근데 이제 파생 상품은 85조 달러입니다. 파생 상품이 상당히 크죠. 이 파생 상품이 현물보다 가격을 더 흔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ETF 자금 유입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파생 시장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이런 그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동안 수천억 원대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루 동안 비트코인 주요 코인이 한 4억 달러 이상 레버리지가 정리가 됐고, 이렇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롱보다는 숏 비중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코인 문제가 아니라 사모 신용이나 실물 자산 토큰화로까지 연결되는 구조라고요. 맞습니다. 이 크립토 관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생 상품 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예상되는 악순환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모 신용, 그리고 이제 토큰화와 RWA, 그리고 또 DAT,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사모신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블루아울이 운영하는 사모신용 펀드가 사실상 이제 환매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 돈을 못 빼게 되자 이 사모신용 위험이 인식이 됐는데, 이렇다 보니까 연계금이나 개인 등 모두 이제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위험자산 회피뿐만 아니라 크립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사모신용 토큰화, RWA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레버리지론을 나눠서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이 이제 디파이에서는 담보로 쓰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기초로 쓰이기 때문에 사모신용 신뢰가 흔들리자 토큰을 믿을 수 있냐라는 의심이 나왔고, 이게 이제 담보가 적절한지까지 이어져서 이런 시나리오가 시장을 좀 위협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에 DAT,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기업들까지 언급되는데 이들은 뭐 하는 것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쉽게 말해서 회사 재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증자나 레버리지를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이득을 얻는데, 반대로 디레버리징 국면이 되면 정반대가 됩니다. 빚을 갚고 현금을 늘리기 위해서 보유 코인을 내다 팔고 결국 또 가격 하락을 이끌게 되는데, 이때 매도 대상이 되는 게 유동성이 가장 좋은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일단 눈여겨보는 가격대가 6만 달러에서 한 6만 4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가 본격적인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에 평균값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켜지면 과열은 식지만 위험자산의 장기 상승 추세는 좀 살아있는 조정장이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깨지면 위험자산 전체의 어떤 심리적인 충격,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장기 전망 역시 엇갈리는데요. 강세론 측에서는 2026년 안에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고 구조적인 우상향을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나오는데요. 1만 달러대 하락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레버리지가 충분히 빠져나간 뒤에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릴지, 아니면 신용경색이 더 깊어져서 과도한 하락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그간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 지역의 재정이 흔들렸던 수원시가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연구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이른바 제2의 판교로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을 김원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시가 매년 징수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연간 1,000억 원에서 2천억 원. 하지만 2024년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가 적자를 내자 세수는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이라는 취약성이 드러났지만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좋은 신호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삼아서 산업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데 저희 시가 그동안 너무 삼성전자에 의존했다. 이것을 반성해서 새로운 첨단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묶인 수원의 변화 중심에는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2배 규모로 조성되는 경제 자유구역은 제2의 판교를 목표로 연구 중심의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글로벌 리딩 그룹을 물색하고 있고요. 또 100개 기업, 외자 유치는 벌써 60%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30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해 이자 비용을 줄였고 연간 750억 원의 신규 세수도 확보했습니다. 기업 유치 한 25개 정도를 했는데요. 거기서 새롭게 들어온 기업들이 주는 지방세, 그것이 한 200억 가까이 돼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쯤 되면 예전 이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경제 자유구역 지정 여부는 오는 11월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